예. 아, 자연생태 보건기사 필기 22년을 다 끝내고 2021년 1회 1과목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5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도 뭐 비슷합니다. 5과목 내용이 22년부터는 4과목에 다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자, 1번 독일의 물리학자 클라우지우스에 의해 최초로 창안된 엔트로피라는 것은 어떠한 상태의 에너지냐 그랬습니다. 자, 연력학 제1법칙이 있고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연력학 2법칙 엔트로피는 증가한다는 법칙이 있지요. 그 피라미드 생태계 피라미드를 그리면 이렇게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렇게 있고요. 이 동물들이 그 에너지를 사용하면은 그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난 부산물로서 사용 불가능한 열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상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예를 들면 2단계에서 1차 소비자들은 요만큼의 부산물, 이것이 이제 엔트로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엔트로피는 점점 증가하죠. 여기서는 이만큼으로 증가했고, 또 여기서는 또 이만큼으로 증가했고, 자, 에너지 전체는 그대로 보존이 된다. 연력학 1법칙, 2법칙. 그래서 엔트로피는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 여기 있죠. 사용 불가능한 열. 그 다음 2번 두 생물종의 상호작용 중에서 한쪽 편은 이익이 되고 다른 한쪽 편은 불이익이 생기는 것으로 나열한 것은 지난번에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양쪽 편이 다 플러스, 다 도움이 되는 건 서로 상자, 이익자, 서로 이익이 된다. 요것은 한쪽 편만 이익이 된다. 그래서 한쪽 편은 이익이 되고 한쪽 편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 기생포식, 이거는 한쪽 편은 이익이 되고 한쪽 편은 손해가 나고, 이건가요? 예, 그거네요. 예. 그 다음에 한쪽 편은 손해가 나고 다른 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 예. 그 다음에 경쟁 관계는 뭐 서로가 서로에게 별다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기생충 같은 거, 그 다음에 잡아먹는 거, 이런 것은 한쪽은 이익이 되는데 한쪽은 손해가 나는 이런 거죠. 포식 잡아먹는 거, 사자가 뭐 누를 잡아먹는 거 이런 거. 그다음에 3번 열대 우림. 자, 열대에는 크게 두 가지 식생이 있습니다. 열대에서 1년 더운 거는 뭐 열대는 다 덥지요. 1년 내내 더운데 비가 1년 내내 오면은 우림, 밀림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1년의 반은 건기, 반은 우기 이렇게 나타나면 사반나가 나타납니다. 초원이죠. 초원. 키 큰 초원. 키 큰 초원에 가끔 이렇게 멋진 나무가 있는 것. 열대우림은 종 다양성이 전 지구에서 가장 높고요. 착생식물이 당연히 많고요. 지표에서 뭐 1년 내내 기온이 높고 1년 내내 비가 많으니까 변동이 적고요.
에, 토양은 염기성이 아니라 산성입니다. 이거는 맞죠. 층위 구조가 예를 들면 큰 교목이 있고 중간 아교목이 있고 관목이 있고 뭐 억새풀 뭐 초지도 그 초생 초본 식물도 있고 왜 이끼 같은 것도 있겠고 이런 층위 구조가 이 토양도 얘기하고 식생도 얘기하고 이렇게 있죠. 열대 토양은 라테라이트라고 하는 빨간 우리나라 전라남도보다도 더 빨간 그런 토양인데 강수량이 많으면요 고온다고 하면은 알칼리 성분이 용탈이 돼서 씻겨 내려가서 유기질이 적은 산성 토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산성 토양인데 산성 토양인 이유는 첫 번째가 화강암 같은 이런 그 원래 산성을 띠기 좋은 이런 원래 모재가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가 비가 많아서 그런 거죠. 다우해서 비가 많으면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산성 토양을 이루기가 쉽습니다. 자, 라테라이트는 별로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1971년 이미 유네스코에서 각각의 주민들의 각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생물권 보전 지역을 정하는데 그거를 어떤 계획 하에 했느냐? 이거죠. Man and Biosphere. 이거를 MAB에서 MAP이라고 하죠. 사람과 B죠. 사람과 생물권 프로그램. 유네스코의 MAP. Man and Biosphere.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제일 그 보호해야 될 생물이 많은 곳은 핵심 지역.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완충 지역. 그 다음에 협력 지역 이렇게. 우리가 아주 확실하게 기억해. 이것이 적용되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답은 Man and Biosphere. 5번 개체군의 밀도. 이거는 평상시 실력으로 풀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개체군이라는 것은 같은 종류의 그 생물종들을 한 지역에 사는 아이들을 묶어서 말하는데 밀도는 출생률과 사망률 혹은 뭐 이입률, 이출 뭐 이런 걸로 결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개체군 밀도는 조밀도, 거친 거, 고유밀도, 상대적인 밀도의 지표를 사용할 수 있다. 밀도가 높아지면 개체군 내에서 경쟁률이 심해져서 사망률이 너무 이렇게 밀도가 높아지다 보면 개체군 밀도가 너무 높아지다 보면 이럴 수밖에 없죠. 심지어는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옳지 않은 것. 개체군 밀도는 단위 면적당 몇 마리냐, 몇 개냐, 몇 그루냐, 생물체, 중량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답은 3번. 자, 습지의 생육 환경 하면은 이탄이 중요하죠. 이탄은 예를 들어서 그 습지에 살고 있는 이끼나 뭐 이렇게 작은 그 유기체 식물이 살았다가 죽었다가 압축돼서 그냥 거기 쌓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이 두껍게 퇴적돼서 변화를 받아서 형성된 탄수화물, 이를테면 뭐
우리가 인공 토양으로 팔리고 있는 피트모스 같은 거, 요 피트를 가지고 이런 걸 만들었죠. 자, 요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탄층이 단열 작용을 하면 온도 변화가 늦어야죠. 예. 습지의 식충식물로는 끈끈이 주고 벌레잡이 통발. 예. 많이 무슨 그 동물의 왕국 같은데 많이 나오는 습원의 물은 중성이지만 물리기 등 식물 생육이 많아짐에 따라서 선성화될 수도 있다. 좋은 것 같고요. 토양은 항상 물로 채워져 있지만 가뭄이 들어서 수위가 낮아지면은 식물의 지하는 모관수. 자, 이 모관수는 모세관수를 줄여서 얘기한 겁니다. 같은 거고요. 우리가 토양에 물을 얘기할 적에 이 세 개를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가장 쉽게 설명을 하면 토양을 수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건을 물에 적셔서 이렇게 놔두면요, 수건을 이렇게 물에 적셔서 놔두면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겠죠. 이건 중력수죠. 그렇게 물이 다 떨어지면 그 섬유 올과 올 사이에 들어가 있는 그 물들을 모세관수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토양 입자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를 모세관수. 이게 이제 모세관이라는 게 머리카락보다도 작은 관은 얘네들이 물이 떨어지지 않고, 이게 관이라고 치면 물이 떨어지지 않고 여기 이렇게 있는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 모세관에 들어있는 이 물이 이 식물이 가장 사용하기에 빨아 올리기에 좋은 물이고요.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그 수건을 쥐어짜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꽈배기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쥐어짜면 그 실 한 올 한 올에 있는 그 물을 완벽하게 정말 힘있게 짜버리면 이런 정도의 물은 식물이 빨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수건에 흡착돼 있다고, 흡착수라고 하는데, 토양도 마찬가지죠. 완벽하게 이제 물이 많이 빠지면 이 물은 식물이 아무리 힘을 써도 빨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지금 모세관수만 설명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아까 틀린 게 이거죠. 다음 7번. 생물 농축을 일으키는 오염물질, 예를 들어서 식물성, 동물성 플랑크톤이나 작은 뭐 어류, 작은 짐승들이, 작은 동물들이, 소동물들이 소동물들을 대동물이 이렇게 먹으면, 소동물이 대동물을 먹으면은 이 중금속들은 이 대동물 안에 그대로 다 축적이 되고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다 축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사람한테까지 오면 이 먹이사슬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중금속이 많이 오염이 되죠. 중금속이 많이 위험해지죠. 거의 잘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수은, 카드뮴 뭐 이런 거, 뭐 미나마타병이라든가 이따이 병이죠. 카드뮴 이따이 병. 그다음에 DDT는 이게 살충제로 썼던 아주 고효율의 농약이었는데, 이것이 사람을 한테 굉장히 안 좋다고 해서 지금은 이제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농약이죠. 탄소는 탄소라는 물질은 마구마구 생태계에서 순환이 되는 거죠. 유기물질, 무기물질 해가지고.
다음 8번 초기 부영양화. 영양화가 대개의 그 연못들은 자연 상태에서는 전부 빈영양화, 영양분이 영양염류가 부족한 가난한 빈영양화 호수죠. 그런 연못인데 여기에 이제 주로 사람들이 농약이라든가 뭐 생활 폐수 이런 것들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 부영양화가 시작이 되죠. 주로 인간의 영향 때문에 시작이 되는데 시안세균이라는 건 아마도 시아노 박테리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게 N이죠. N 시아노 박테리아. 요거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나 싶지만 가끔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와줍니다. 엽록소가 있어요. 엽록체까지도 아니고요. 엽록소가 있어서 광합성이 가능한 원시적 형태의 플랑크톤이고 무려 30억 년 전에 지구상에 출현한 원핵. 원핵이라는 것은 진핵생물의 반대죠. 그 세포의 형태가 조금 제대로 덜 갖추어진 세포가 무슨 뭐 이렇게 핵도 있고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이렇게 제대로 갖춰줘야 되는데 이런 게 덜 갖춰진 그런 원시적인 형태의 광합성이 가능한 플랑크톤인데 얘네들이 아직도 그 저런데 그 호소나 늪지대나 이런 데 있어서 질소 고정 능력도 있고요. 질소를 빨아들이는 그런 능력도 있고 이렇게 또 되긴 되지만 낮은 광농도에서도 잘 자라고 NP 비율이 낮아도 즉 N이 질소가 인에 비해서 적어도 잘 자라고 네. 이것이 그 부영양화에서 우점되는 이유는 아니다. 가능하긴 한데 주로 이제 영양분 때문에 질소라든가 인이라든가 또 얘네들이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점하게 돼서 널리 퍼지는 것이지 온도 때문은 아니다. 좀 어려운 문제니까 그냥 구석에서 나온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가로에 알맞는 말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생태계 내 구조 및 군집 과정이 변화 과정을 거치는 걸 천이 석세션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의 맨 최고 마지막 단계는 뭐 극상이죠. 이거는 보너스 문제. 가끔 이런 것도 나와줘야죠. 10번 수중 용존 산소량 이거 지난번에 했던 문제랑 거의 비슷한데 DO죠. dissolved 녹아진 옥시전 물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량 주로 ppm 100만 분의 1로 나타나고 얘는 설명했고요. 지난번에 있는 문제하고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호수가 있으면 워터 레벨이고요. 요 위는 온도가 낮고 온도가 높죠. 온도가 높고 표수층이죠. 표수. 표면 근처다 이런 얘기고 여기는 심수죠. 깊은 물, 깊을 심자. 근데 여기 중간지대가 이렇게 분포하는데 그 온도가 여기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준다면 깊이가 낮은 쪽에서 수면이 여기가 깊이가 얕은 높다가 뚝 떨어져서 낮은 이런 바로 요 부분이죠. 수온 약층, 중수층, 변온층. 그래서 고온, 온도는 고온, 중온, 저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층을 이루는 성층 현상이 여름 겨울에 있다가 봄 가을에는 한번 뒤집어진다. 전복된다가 아니라 전도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산소는 지표면에서 받아들이니까 여기가 제일 많고요. 여기가 심수층이 산소가 가장 적은데 영양 염류, 무기질이죠. 무기질. 여러 가지 무기질들은 여기에 많이 이렇게 차가우니까 많이 갖고 있죠. 심수층에서는 소량, 수온약층에서는 급격히 떨어지죠. 옳지 않은 것. 공기와 직접 접하고 있는 광합성 활발한 표수층에서 산소가 많다. 그렇죠? 그 식물들이 물속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니까 또 산소를 내뿜겠죠. 이산화탄소를 소비해주고. 11번 타감작용 알렐로파스인데 이거 다른 놈한테 느끼게 한다 뭐 이런 얘기죠. 다른 것들한테 느끼게. 다른 생물체에 발화, 생전, 생dục, 생식 등의 영향을 주는 것. 쉽게 말하면 식물의 방어 물질, 나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나를 뜯어먹지 못하도록 하는 뭐 쑥이나 뭐 허브나 뭐 이런 것에서 냄새가 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뭐 기피제가 될 수도 있고 탈출제, 억제제 뭐 이런 것들. 페로몬은 뭐 이를테면 개미가 자기 동족한테 벌이 뭐 먹이가 일로 가면 먹이가 있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신호를 보내는 게 페로몬이죠. 동족한테 보내는. 11번 3번 12번 옥상 녹화 먼 것은 그랬습니다. 생물 서식처도 될 수 있고요. 뭐 잠자리나 이런 것들이 날아올 수 있겠죠. 수환경 단절, 강이 끊기나요? 옥상 녹화가 건축물의 신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좋죠. 작은 기후, 아주 미세한 지역의 기후를 그나마 조금 이렇게 덜 하게 하는, 덜 덥게, 덜 춥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좋고요. 뭐 말이 안 되고. 다음 13번 생태계 에너지에 대한 설명. 에너지는 순환한다. 에너지는 단일 방향으로 흐르고 열로 배출되고 순환되지 않는다. 에너지는 흘러가기도 하고 순환되고. 에너지는 자, 우리가 피라미드에서 봤을 때 생산자가 있고 1차 소비, 이 풀을 뜯어먹는 무슨 뭐 메뚜기나 토끼가 있고요. 그걸 잡아먹는 2차 소비자, 뭐 살쾡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걸 잡아먹는 큰 대동물 3차 소비자가 있는데, 에너지는 이쪽으로 이동하죠. 위쪽으로. 에너지는 위쪽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가 쓸 수 없는 열이 이렇게 방출이 된다. 이렇게 했죠. 그러나 이렇게 돌아서 분해자가 해서 다시 이 생산자 풀로 나뭇잎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건 물질이고 에너지가 아니고, 에너지는 이쪽 방향으로만 주로, 그리고 그때 살짝 이렇게 옆으로 흘러나오는 건 있지만 주로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 위쪽으로. 에너지는 순환하는 게 아니라 올라간다. 단일 방향으로만 흐르고 열로 배출이 되고, 그렇죠? 여기 열로 배출되고 순환되지는 않습니다. 순환되는 건 얘는 물질입니다. 순환되는 건.
에너지는 환경 조건에 따라 흘러가기만 하고 순환은 안 되고, 에너지는 생산자 분, 소비자, 분해자, 소비자 쪽으로만 가죠. 소비자 쪽으로. 역순으로 안 가고. 분해자도 갈 수 있나요? 잘 잘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에서 자원의 다양성에 대한 교란이 심하면 많은 종이 공존한다. 층상구조 아까 얘기했죠. 큰 교목, 중간 교목, 작은 관목, 초본, 풀 종류, 뭐 이끼, 잔디, 뭐 이런 것에서는 당연히 새의 종류가 많죠. 그다음에 자원이 다양해지면 생물도 다양해지고, 물리적 환경 조건이 다양한 지역이 식물 종수가 많은 게 대부분이겠죠. 교란이 심하면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는데, 종 다양성은 천이가 계속되면서 처음에 이렇게 중간되다가 중간이나 성숙 단계에서 최대가 되다가 극상에서는 안정되거나 살짝 이렇게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코넬의 중간 교란 가설은 예를 들어서 산불과 같은 교란이 적당히 한두 번 이렇게 나는 건, 그것이 약간의 교란이 있는 것이 오히려 최대 종 다양도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답은 교란이 심하면이 아니라 교란이 조금 있으면, 중간이라면 이 말이 맞겠습니다. 15번. 파퓰레이션, 개체군, 뭐 사람 인구도 파퓰레이션이고요. 인구수도. 개체군들의 집단을 군집이라고 한다. 지난번에 설명했던가요? 얼룩말이면 얼룩말, 뭐 코뿔소면 코뿔소, 사자면 사자, 이런 것들을 한 종류가 한 군데 모여 살면 그걸 개체군이라고 하고요. 이게 여러 개의 개체군을 다 모이면 그 집단을 군집이라고 합니다. 2번. 특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특정 종의 개체의 집단들을 얘기한다. 너무 멀리 있는 거는 뭐 개체군이라고 하기 그렇고, 개체군의 생태적 출생률은 실제 특정한 조건에서 개체군 증가율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군집의 성질을 결정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개체군은 우점종이죠. 우점종. 군집의 성질을 결정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다. 제일 많은 거. 영양 단계, 먹이 사슬, 그 생태계 피라미드를 설명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식물은 1차 영양 단계, 이거죠. 여기 식물. 초식 동물은 요거죠. 초식 동물, 초식. 2차 영양 단계. 3차 소비자는 4차 영양 단계, 여기죠.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맞고요. 버섯은 분해자죠. 분해자. 곰팡이. 버섯은 곰팡이의 일종이니까 3차 영양 단계면 2차 소비자죠. 2차 소비자니까 아니죠. 다음 답은 이건가요? 17번. 식생의 동심원적 구조는 깊이에 따라 형성되는데, 호수의 중심부로부터 육상까지 경사를 가진 경우 호수의 중심부, 자, 워터 레벨, 자, 뿌리가 있고요. 물속에 뿌리가 있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정수식물이라고 했고요. 그
그다음에 밑에 뿌리가 있고 이렇게 이파리가 떠 있는 거는 부엽식물이라고 했고 여기 없네요. 그다음에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이파리가 있는 것들은 잠수한 거는 침수식물이라고 했고 버드나무 같은 거는 여기 있죠. 여기 버드나무는 여기 있어서 습생식물인데 가끔 홍수 질 때만 물이 들어온다. 그래서 부유식물은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뿌리가 물 가운데 떠 있다. 물 가운데 이렇게 돼 있다. 네. 그래서 이거일 수도 있겠지만 부유식물일 수도 있겠지만 얘네들은 주로 논 정도의 얕은 물에 많이 삽니다. 개구리밥 같은 건 논에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연꽃도 우리가 가보면은 적당한 깊이에 한 50cm 뭐 깊어야 1m 뭐 이런 정도에 살지요. 붕어마름 뭐 이런 것들은 사람 키가 훨씬 넘는 그런 물 속에 삽니다. 다음 18번 생태적 지위가 똑같은 집신벌레 속에 두 종은 이거를 집신벌레 속에 두 종인데 카우다툼하고 아우렐리아 둘 다 집신벌레 속인데 두 개를 같이 키웠더니 얘는 살아나고 얘는 다 없어졌다. 그래서 비슷한 그 니치 생태적 지위를 가진 아이들은 서로 경쟁하다가 한 놈 내쫓아서 같이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가우스의 원리, 가우스가 실험을 해서. 그래서 경쟁 베타의 원리인데 뭐 우리가 손쉽게 그냥 생각하면 사저 표범 그러니까 좋은 예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생각할 수도 있다. 현실에서는 저런 일이 별로 없다. 알아서 자기 구역을 잘 차지하고 산다. 답은 경쟁 베타의 원리. 다음 19번 육상과 비교했을 때 해양, 바다는 뭐 환경 요인은 당연히 솔트가 얼마나 있느냐, 염화나트륨이 얼마나 있느냐, 농도. 20번 생태계 보존 및 자원 관리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야생동물의 관리는 종 자체의 관리뿐만 아니라 서식지도 회복시켜준다. 교과서적인 말이고요. 토지 자원은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되고 적합성과 능력에 따라 좋겠죠. 3번 인간과 야생동물의 생존을 위해서는 산림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중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이건 뭐 아주 쉬운 문제였죠. 밀렵은 하면 안 되고요. 산림벌채는 토양 침식을 초래하였으며 이 최근이 언제의 최근일까요? 우리나라는 최근에 산림벌채를 한동안은 나무 한 그루 베어도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고 베었는데 토양의 부적절한 이용 및 화학물질에 대한 사용은 일단 산림벌채는 당연히 토양의 비옥도를 떨어지게 한다. 외국이라면 맞는 얘기겠죠. 일반적으로는 맞는 얘기. 우리나라는 산림벌채를 요즘에는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 여기까지 해설을 드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